역사를 이제 아까 시간에 했던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재구성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추려서 재구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누가 무슨 관점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없고를 누가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주로 이제 국가, 계급, 민족 뭐 이런 중심으로 하는데, 요즘은 한 개인의 역사도 하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역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그러면 결국에 사실과 사실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는 해석의 문제다. 그래서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인도에 가서 공부할 때 디파트먼트 오브 히스토리였는데, 그게 Faculty of Social Science에 속해 있었어요. 사회과학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은사님들이 이제 막시스트이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 뭐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드러내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옛날에는 해고 그랬는데, 옛날에 운동권들이 있어서 항상 똑똑하잖아요. 자, 저 밑에서 방금 우당탕 무슨 싸움이 났다. 지금 우리가 교실인데 그 창문을 열고 우리가 20명이 동시에 저걸 봤다. 그래서 한 5분 정도의 상황을 봤다. 그래서 닫고 빈 종이를 하나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을 해봐라. 그럼 20명이 다 똑같이 나오겠느냐, 다르게 나오겠느냐. 똑같이 나온 것은 불가능하죠.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보는 사람 자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대개 이제 처음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사료죠. 그러니까 유물이라고 하죠. 유물. 어떻게 뭐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다. 그럼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2023년도 100원짜리 동전에 그려져 있다. 이건 사실이죠. 그건 해석의 여지가 없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데? 그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유물들이 첫 번째 1차 사료고요. 누군가가 적어 놓은 것, 일기 혹은 무슨 난중 일기, 뭐 백범일기, 백범일지, 무슨 뭐 삼국유사, 뭐 이런 뭐 해동 고승전, 뭐 이런 것이 이제 누군가가 적어 놓은 것은 자기의 시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2차 사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두 개의 사료가 모든 면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특히 고대사로 가면 점점 더 없죠. 그러니까 근대사, 현대사 가면 뭐 지금 같으면 뭐 영화, 사진은 뭐 동영상 이거 많이 쓰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고대사 같은 데는 아예 뭐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중국이나 그리스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나마 고대사가 이렇게 몇 년도에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다는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인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인간의 행위가 사회에서 인과관계로 인해서 변화를 사회에서 사회의 어떤 이유로, 물질적 이유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적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 인식으로 적은 역사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교,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종교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신의 어떤 뜻에 의해서 운명론, 숙명론으로 이걸 쭉 일어나는 일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인도의 고대 사회가 어땠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진짜 이게 명상과 요가와 사색과 이런 식의 사회였냐, 진짜로 사회 변화가 없었냐. 사회 변화가 전혀 없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해겔 말대로. 그런데 인간이 사는데 사회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 유목에 대해서 자세한 걸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뭐 소가 몇 마리고 이런 걸 뭐하러 적어요? 그걸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고 뭐 비바람을 맞으면서 뭐 별을 보면서 어떻게 뭐 이런 것을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자라고 33 될 때까지 최근 3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걸 인간 예수에 관한 것을 뭐로 적어요? 붓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그 사람의 보통 삶을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치가 있는 부분만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역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인도 사람들은 이티하스 뿌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티하스 뿌란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 아시는 분은 인도의 고대 서사시 라마야나라고 하는 서사시,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많은 그런 거 서사시죠. 몇 배 큰 라마야나, 그것보다 더 큰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서사시. 그러니까 뭐 시로 쓰인 건데 옛날 이야기 쭉 태초부터 항상 시작을 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국유사에 간간히 들어가 있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이티하스 뿌라는데 전부 다 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것만 안 나오지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일어나는 역사를 구체적으로는 재구성을 못하지만 패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베다에 보면 옛날에 태초죠. 태초에 우리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무슨 뭐 호랑이하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뭐 100일 동안 뭐 쑥 많이 먹고 어떻게 해서 뭐 어땠다더라. 이건 이제 옛날 언젠지를 모르죠. 그런 식의 이제 옛날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이 있을 때 원인 인간이 하나 원인이 있었는데 이 원인이 자기 몸을 스스로 제사를 지내서 우리식으로 요새 말하면은 카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을 쳐가지고 머리를 쳐서 브라만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을 잘라서 크샤트리아를 거기서 크샤트리아가 나왔고 무사계급이죠. 그
그 다음에 넓적다리를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제 바이샤가 나오고 발을 해서 슈드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데 라는 것을 찾는 것은 이제 멍청한 짓이죠. 그건 무의미한 짓이에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임플리케이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느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카스트가 역사에서 발생을 한 이후에 만들어졌을까요? 이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이 신화 카스트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이후죠. 그러니까 이 신화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 개의 카스트는 성스럽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꾸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를 읽을 수가 있죠. 브라마는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들은 머리를 쓰고 사는 거다. 원래 타고 태어날 때 이런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드라는 발에서 나왔으니까 위의 걸 전부 다 위의 지체들을 전부 다 네가 모시고 네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신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신의 말씀을 너는 안 믿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말도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믿는 거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네 개 언제 만들어졌을까? 네 개의 카스트가 만들어져서 갈등이 일어나서 투덜투덜 하는 게 만들어질 때, 그 시기에 입 닫아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 삼국유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흥왕조에 보면 진흥왕한테 내가 아육왕인데 내가 무왕이라고 나올 거예요. 무우왕. 그러니까 인도의 아쇼카를 그 언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혹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쇼크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없다 그래서 무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뜻으로 번역을 해서 쓴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음으로 음력을 해서 그냥 아육왕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진흥왕 황룡사 장력상조에는 무왕으로 나올 거예요. 그건 내가 아쇼카인데 내가 붓다 상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되게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샘플하고 재료하고를 내가 이렇게 해서 배에다 띄워서 보내니 나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사람 누군가가 좀 이걸 좀 만들어라. 근데 아쇼카는 고대 세계에서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고대 세계에서 불교에서는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아쇼카가 내가 실력이라는 것은 이제 붓다와의 인연을 말하는 건데, 나보다 붓다와 인연이 나도 없는데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이거 만들어라. 그래서 그 편지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진흥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기를 이렇게 연도를 계산해 보면 8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쇼카는 기원전 230년 그 근방이고 진흥왕은 600년 정도니까 800년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800년 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할 때 팩트만 찾는 거예요. 팩트만.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팩트를 찾는 게 아니고, 팩트도 찾기도 하지만 팩트보다도 그 팩트와 팩트 사이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흥왕이 이거 왜 했을꼬? 그러면은 진흥왕이 아쇼카와 같은 엄청난 소위 전륜성왕이라고 그러죠. 전륜성왕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표방을 했다. 불교에서 알려지는 자기가 어마어마한 황제다.
내가 아쇼카보다 더 나았다. 사람들이 아쇼카를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내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통일을 앞두고 이제 그것은 통일 이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런 겁니다. 그런 거요. 삼국유사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덕여왕조에 보면 이제 지기 삼사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뭘 보니까 자세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개구리가 막 그 무슨 뭐 연못에서 막 이렇게 막 그 화를 내면서 막 하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개구들이 모여서. 그래서 선덕여왕이 그걸 보고 저쪽 저 경주 어디 저 바깥에 보면 아마 저 여근곡이라는 데가 있을 것이다. 여근이죠. 여근. 여자 성기와 같이 생긴 그런 골짜기가 있을 텐데 그 여근곡에 병사들이 아마 잠복해 있을 것이다. 가서 잡아 죽여라 하고 누구하고를 보내서 뭐 1000명인가를 보내서 가서 오니까 진짜 있더라. 잡아 죽였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근곡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이제 그 옥자가 들어가든가 뭐 아니면 그런 골짜기가 있는, 그것도 이제 여자 성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서부 변경,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보면 지금 경상남도 아마 함양 정도가 되는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서 잡아서 다 죽였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왕한테 가서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병사가 이렇게 저 개구리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병사가 아는 것이고 병사가 이렇게 잠복해 매복을 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근 속에 매복을 해 있는데 그 모양새가 남자가 여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날 놈이 있겠냐? 그러니까 보나마나 그건 뭐 의심할 것도 없이 다 죽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서 쳐 죽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놓고 그때 삼국유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경주 북쪽이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서부 변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함양 정도 되는데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하고 좀 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누가 퍼뜨렸든지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일련이 채록을 하고 김무식이 채록을 해서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긴 했으나 적어도 백제군이 들어와서 어떤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다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디 몇 년도에 무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록에 보면 상당히 가까운 선덕여왕이라고까지 나오니까. 근데 인도는 그런 것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재구성을 하냐? 다행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와서 알렉산더 이제 그 후예들이 이제 안 돌아가고 그 눌러 앉아서 지금 파키스탄 쪽에 눌러 앉아서 왕국을 만들어서 그 사람 거기에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아쇼카 그 궁정에다 짠드라갑다 마우리 아쇼카 할아버지에다가 이제 그 대사를 보냈다든가 아쇼카는 거대한 이제 석주를 이제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적었다라든가 사원에 가면 온 사방에다가 누가 뭐 바치고 누가 뭐 바치고 누가 뭐 바치고 누가 뭐 바치고 해서 쭉 적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동전도 많고 이런 것들 이제 나뭇잎이나 이런 데는 다 남아 돌아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현장법사, 법현법사, 그다음 우리 해초, 승해초 이런 사람들이 또 적어놓은 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전설들하고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고대사를 한 사람은 이게 완벽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빵꾸 난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걸 제가 이제 이제 불교사를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기원후 초창기 때 대승불교 때 아무리 뒤져봐도 대승불교 사원의 카스트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카스트 인식이 있었습니다. AD 7세기에 뭘 보면 바지라 수지라고 한 거 아마 기억이 안 나지만 중들이 그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불가촉 천민이 오니까 밥 뚜껑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염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사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스리랑카에 지금 있는 것을 유추해서 스리랑카의 18세기경에는 그런 기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봐서 그걸 18세기나 17세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스리랑카 사원에 있는 카스트 이런 것을 해서 그걸 갖다 붙이면 다른 나라 역사 전공자들은 그거는 인정 안 해준다. 그런데 인도사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만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인도 고대사는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불분명한 특히 사회사하고 종교사는 많이 쓸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종교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사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사도 사실은 이제 사회가 카스트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종교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정치사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경제사 정말로 뭐 조세가 뭐지 어떻고 마을의 규모가 뭐지 어떻고 이런 것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불안한 재구성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인도사는 이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된 예가 거의 없어요. 고대에는 한 번, 중세 근대까지 해서도 한 번 정도 더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참 심지어는 500개 나라로 쪼개지고 40개, 50, 100개 이렇게 쪼개진 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혀 기록이 없어서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왜곡과 편견과 이런 것이 들어갈 여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경전밖에 없고 그 경전은 대부분이 명상하고 요가하고 무슨 사색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사료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인도사는 재구성하기 어려운데 반면에 역사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해석해서 더 히스토리로 딱 끊어져서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역사 연구라고 한다면 인도사는 정말로 필요한 특히 인도 고대사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러면 인도사의 아까 시간하고도 이제 결부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인도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서구의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그 사람들이 주로 해왔으니까 인도사 연구를 미국 사람들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갈 때 이제 인도로 가고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은사님들은 주로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셨고, 그러니까 영국 아니면 이제 인도인데, 미국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주로 인도 종교만 연구를 하는 것이지 역사학자가 없어요. 근현대사는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고대 역사학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종교를 많이 하는데
그걸 역사학적으로 하지 않고 종교학적으로 하는 비교종교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인도에 대한 역사 연구는 이제 영국하고 이제 인도, 뭐 호주 뭐 이런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나라하고는 멀다는 거죠. 우리는 미국 학풍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인도사를 거의 왜곡된 형태로 조금씩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제 80년 초에 인도사를 처음 공부하려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하여간 을류문공과 하는 아주 작은 책에 뭐 인도사 개설이라고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일본 책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책도 일본 사람들 학문의 수준이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뭐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다른 학자 우리 같은 연구자들 선후배하고 이제 같이 간 적이 교토에 가서 간 적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러 그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서 가까운 나라니까 인도 연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서로 한번 좀 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럼 갔어요. 다 그 사람들이 비행기표 다 대주고 이제 돈이 남았다 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 부르자 그래가지고 제 은사님하고 거기에 있는 제 대빵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연락해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갔는데 인도사 한 15년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2000년대 초인데 인도사 연구자만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 혼자 둘을 뭐 교수로 있는 사람은 둘, 뭐 교수로 없는 사람 한두 명 더 끼고 뭐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인도사를 전공한 사람도 그렇게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만 해도 일본 것을 이제 번역을 하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또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또 입장을 또 취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왜곡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게 민감한데 힌두, 무슬림 이런 부분에 민감한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난 인도 가서 처음 배웠어요. 우리나라 배울 때 그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또 한계조차도 또 있어요. 지금은 아예 그것도 없지만. 그래서 인도사를 그러면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냐. 저도 어쩔 수가 없이 뭐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만은 인도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료가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료가 너무나 많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세의 후기 중세를 이제 초기 중세와 후기 중세를 나누는데 소위 이슬람 세력이 이제 크게 이제 권력을 행사할 때부터는 주로 궁중 사료나 많은 사료들이 그러니까 오소독스한 정부 측 국가 궁중 사료는 전부 다 페르시아어예요. 그리고 이제 민간 사료들은 전부 다 이제 산스크리트나 아니면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언어로 돼 있죠. 근데 페르시아어하고 산스크리트 및 인도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거든요. 뿌리는 같은 아리아어라고 하지만 뭐 전혀 달라요. 저는 뭐 이 문자부터 봐가지고 저는 뭐 단 한 글자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위 중세 후기 중세 이후로는 손도 못 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일 왕조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딘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 데다가 영국 사람들이 심어놓은 고대는 힌두 시대. 고대가 어떻게 힌두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넓게 보면 힌두교하고 불교하고를 뭐 같이 치면 뭐 같다고 치면 오케이 뭐 힌두 시대라고 뭐 봐줄 수도 있다. 근데 통치자의 종교가 그 시대를 규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치자. 중세가 이슬람 시대 그러면 인도가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쪽 끝이 71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인도 북부 인도의 델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 인도에다가 큰 세력을 형성시키는 게 12세기예요. 12세기 말이에요. 요거 8세기니까 8세기.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12세기부터 북부 인도라도 12세기부터 이슬람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뭐 그렇다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세기부터 이슬람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2세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 통치자의 종교가 그 시대를 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힌두인데 하더라도 12세기는 말이 안 되는데 요 데칸고원 밑으로는 14, 15, 16세기까지 요 밑으로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의해서 이슬람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애시당초에 동쪽 다르고 남쪽 다르고 다 이슬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다 다르거든요. 통치자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문화나 사회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전부 다 힌두인데 그걸 이슬람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생기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힌두와 이슬람의 역사가 구분이 되는 그러면서 힌두 시대는 최고의 시대로 고전 시대로 인정을 받고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역사의 변화는 없다. 니들은 사서가 없지 않냐? 역사 인식도 없으면서 해겔 같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절대 정신이 없고 역사의 변화가 없는 에피소드만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역사 발전이 있을 수 있냐? 마르크스조차도 심지어는 마르크스조차도 인도는 너무나 거대한 왕의 세력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 왕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가지고 간 철도로 인해서 인도는 사회 변화가 일어나서 근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군주는 절대 군주, 뭐 유럽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것 보고 이제 아시아틱 데스포티즘이라고 하는데 아시아적 전제군주, 페르시아, 인도, 뭐 중국은 뭐 나중에 뭐 끼워주지만 주로 이제 페르시아, 인도는 막 너무나 왕의 권력이 커서 사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판단을 해요. 전혀 인도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오래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결국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고 힌두와 이슬람으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에 찢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인도는 이제 어떤 그 식민 지배에 관한 물론 영국의 식민 지배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도사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민 지배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것만 식민 지배로 알고 있어요. 뭐 이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특히 영국이 인도에 했던 것은 식민 지배 성격상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대사를 보면 천자가 있거든요. 중국에는. 그러니까 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가서 대체를 해야 새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당이 세워져 있다가 몰락하면 소홍이 그 천자의 옥세를 받아서 천명을 그걸 바꾸는 게 혁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 국호를 세우지가 않아요. 당, 송, 명, 청, 뭐 요 이런 우리는 우리나라 이름은 뭐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바운더리조차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나라가 왕조가 여기서 커가지고 여기 전체를 다 이렇게 휩쓸었다. 근데 B가 여기서 컸다. 그래서 A는 짜그라져 전혀 없어져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있는 동 없는 동에 있었다. 그럼 이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왕조, 심지어는 나라의 범주, 인도란 나라는 국가적으로 어디까지가 인도냐,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류의 것이 역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단순해요. 예. 그래서 민족의 개념, 민족 국가, 국민 국가, 뭐 이런 개념들이 너무나 우리나라는 단순해서 역사라고 하는 분단만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단만 해도 저 사람들은 분리 독립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분리 독립이 아니잖아요. 서로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같은 민족인데, 그럼 저 사람들은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서로 다른 국민국가가 만들어져서 분리독립이라고, 마치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서로 다른 국가로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산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뭐 이런 개념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인도사를 통해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을 할 것인가,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공부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북부 인도사를 중심으로 하고 사료를 그것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남부 인도사는 또 다른 뭐 산스크리트가 있지만 그건 언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못 보고, 중세사도 또 못 보고, 뭐 이런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뭐 학자는 뭐 연구한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복잡하고 큰 나라이고, 역사 연구를 통해서 역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알게 할 수 있는 좋은 나라인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말하면 뭐 잔소리겠지만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불교의 나라. 그럼 삼국유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삼국유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티아사 뿌란나 역사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삼국유사는 삼국사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인들의 역사 인식, 문화 인식, 사회 인식, 법의 인식, 이런 것을 알아야 삼국유사를 전형적으로 해석이, 정상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역사서를 만든 나라가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가면은 이제 삼국유사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의 역사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는 불교라고 하는 엄청난 것도, 인도 불교사는 전혀 연구하지 않고, 인도사 자체는 연구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그것만 연구를 하니, 이게 제대로 불교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제대로 연구가 되겠느냐. 그 다양한 연구를 해야 시민교육이 제대로 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그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는 인도사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